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선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숨진 무연고 사망자 395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이닥친 한파 속에서 노숙을 한다는 건 위태로운데 코로나19로 건물과 시설이 차단되면서 또 다른 위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4조 3천억 원을 들여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장남의 도박 의혹에 즉각 사과한 데 이어 추가로 제기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해안뿐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 호남 등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에 밀려 억지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고 없이 대국민 사과문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로 한 자리에서 갑자기 배우자 의혹을 공개 사과한 겁니다. 윤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을 부른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여권의 기획공세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빠른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늦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문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이어진 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사과문 발표 이후 사과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단은 배우자 의혹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과 오래된 일이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또 국민 정서상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은 그거는 국민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질문도 받지 않고 도망가듯 억지 사과를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한 사과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는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린다면 출마의 당위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을 사과한 데 이어서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하루 전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이 나오자마자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며 법적 처벌 책임까지 공언한 이재명 후보. 하지만 뒤이어 불거진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식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도박자금 출처에 대해선 은행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네. 이 후보가 빠르게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남긴 날짜가 친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로 나타나는 등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색적 비난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전자전이냐, 왜 그 집안엔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슨 마사지 업소에 다닌 것까지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더 추가로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 혹시 성매매 여부가 있는지까지도.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하고 깔끔한 사과를 내놨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에 방점을 뒀지만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적으로는 파장이 커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빠르게 좁히던 상황에서 아들 관련 논란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면 돌파해왔던 이재명 후보는 아들 관련 논란 역시 빠른 인정과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 정황까지 잇따라 제기된 상황이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100조 지원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온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지원이 중요하다며 소비 쿠폰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도록 추경 마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여야의 이제 입장을 좀 존중해서 추경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손실보상 100조 원은 윤석열 후보의 집권뒤 계획이라며 논의의 선을 그었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된 뒤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밖에 안 됐고 재원 조달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여전히 신중론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추경 없이 재정 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 설득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100조 지원을 언급한 데다가 추경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만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사건이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고발 등 여러 조치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원여대 지원서의 경우 2007년 사례로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김 씨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의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였죠. 당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유명 큐레이터 출신의 신정아 씨는 학력 위조 사건이 불거지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림 성신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쭉 들어가면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문제되는 자료가 사용이 되고 들어가고 합니다. 솔직히 신정아 교수 옛날에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는 이른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일관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씨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할 또 형사 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후보 아들도 지금 뭐 수사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아유 뭐 내 문제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해야 되는 거 맞고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이제 8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아들 리스크가 일단 터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부인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인 이렇게 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끌려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가족은 어떻게 된 거야? 가족이 어떻게 됐길래 맨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사과가 시작되면서 다른 것들도 그럼 여지껏 한 말들이 다 맞는 걸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같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라 자, 이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과는 일단 다 하고 일단 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요 상당한 악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여러 가지 흠결 때문에 60% 안팎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 리스크, 아내 문제, 자녀 문제가 터지니까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두 후보가 초박빙의 혼전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앞으로 8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족 리스크가 핵심 변수, 그러다 보니까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좀 우려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정치 혐오증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진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도층 2030의
기권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영 대결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실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람직한 대통령을 선택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예. 지금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이런 이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후보자를 기권하지 말고 꼭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김 센터장. 이번 대선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회창 후보의 병역, 아들 병역, 예. 그 아들 병역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후보자의 부인까지 전면에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선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두 후보 모두에게 인간적으로 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한 명은 부인이고 한 명은 자식이잖아요. 예. 이 후보들 본인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가족이고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부인과 아들 논란, 이 두 후보의 그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근데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야, 이거 선거가 이렇게 가도 되나? 어쨌든 선거라는 것들은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두 후보로부터 듣고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두 후보 본인 혹은 본인의 미래에 대한 식견, 비전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자칫하면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게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죠. 네. 일단 가족 리스크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이제 두 후보의 대응 방법은 좀 다르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뭐 즉각 사과를 했고 반면에 윤 후보는 의혹 보도가 나간 지 한 사흘 만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일단 잠깐 좀 지켜보시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1차, 그다음에 2차 이제 언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보는 1차, 2차가 다 비슷한 어조인 것 같은데 윤 후보는 좀 달라진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달라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여론 때문이겠죠, 당연히. 여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과를 보면 두 분이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비로서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어떻게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러고 또 아침에도 머리를 뭐 숙이고 오후에도 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즉각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치인적인 사과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니 이거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마치 검사가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뭐 판단을 내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살아온 삶 자체가 이 정치적으로 뭐 오래 하신 분과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한 지 얼마 안 되는 두 분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윤석열 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즉각 더 많이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런 면을 고려해서 바뀐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 사실관계가 뭔지가 먼저 정확히 밝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김건희 씨도 그 부분에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자기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일단 사과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요. 세 번째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합당한 책임에는 똑같은 잘못을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들어있는 것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아들의 불법 도박 관련해서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들과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사과했고, 그리고 합당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라는 이제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사흘 만에 지금 끌려 나오다시피 하는 사과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의 오늘 내용도 보면은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서 사과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추인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느냐면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족쇄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전두환 씨 찬양 발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개사과 문제까지 또 논란이 되다가 마지못해서 막판에 몰려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나가면 족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아들이 남긴 글이 이제 발단이 돼서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아니라는데 내가 뭐 더 이상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계속 또 공세가 진행되고 또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불법 도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법 성매매. 근데 이제 불법 도박 문제는 사실관계를 깨끗이 인정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불법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안 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믿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대위가 직접 아들에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성매매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던 사실이 추가로 폭로가 된다면은 상당히 타격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 그 부인이 20년 거의 뭐 15년 전, 20년 전 혹은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사실 10여 년 전에 만약에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다면 그게 뭔지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걸 이렇게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약 1,0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다. 그리고 은행에 빚이 좀 있는 것 같다. 성매매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후보 다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고, 예. 해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을 처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예. 일단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한 뒤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스스로 지금 뒤엎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게임산업협회의 이사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왜 올렸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인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위조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측에서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즉 위조했다, 안 했다. 또는 근무 경력이 허위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밝히지 않고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고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아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문제가 났을 때 의인이라는 김대엽 씨가 나타나서 예. 모든 국민들이 다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저는 뭐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은 다 진실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얘기는 다 거짓이다라고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그것도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리스크는 뭐 일단 여기서 일단 얘기를 한번 좀 접고 이제 두 후보의 지지도 문제를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백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분명하게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은 좀 엎치락치락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갤럽 2주 전에는 이제 36대 36 동률이었는데 그렇죠. 1%포인트 차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추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도층에서 2주 전만 해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동률이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한 10%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버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또 2030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에서 한 5%포인트 빠졌다는 것. 근데 이 두 계층이 다 캐스팅 보트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니까 갤럽만 놓고 보면 11월 중순에는 한 14% 정도, 11% 정도 그렇습니다. 벌어졌다가 그다음에는 한 똑같아졌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1%포인트 차이가 또 나고 이렇게 돼서 이 정도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냐 하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올라갔던 건 이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아하. 후보가 다 그 뽑히고 나서 그 민주당과는 다르게 그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린 거예요. 누리고, 그래서 예.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으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표차가 어떤 데는 누가 앞서고 그 반대쪽에서는 다른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일희일비하거나 이게 무슨 크로스가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크게는 정권 교체 욕망이 더 많느냐, 일반 예.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면 정권 유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 더 많으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을 깔고 있을 것이고 그 위에서 서로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본인의 역량 문제라든가 뭐 발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이슈가 될 때마다 엎치락뒤치락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정권 교체, 정권 유지의 차이는 한 10%포인트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것보다 뭐 더 컸습니다만은 조금씩 줄어들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정권 교체해야만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 이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초조하긴 한 모양입니다. 오늘 좀 약간 묘한 발언을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아마 우리 쪽 악재가 한 하루 이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된 거고 또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사안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평론가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당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당 대표가 됐으면 그 말은 빼도 되는데 아직은 좀 방송인으로서의 좀 지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말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 안 됐으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앞으로 이 가족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확산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전에 상당히 좀 여야 모두 박차를 가할 거니까 추가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펼쳐질 건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 당장에 나타난 양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문제 제기되는 것이 자신이 주장했던 공정과 또 정의, 상식의 이미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어떤 경력을 위조해가지고 본인의 이득을 취했다면 본인이 수사를 했던 조국 정경심 그런 부분과 정면으로 이게 닮은 꼴이 되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같은 문제로 처벌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자식과 또 아내는 법적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경우는요. 정식으로 아시겠지만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보좌를 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외교 행사까지도 공식으로 본인이 순방을 하는 이런 부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추가로 폭로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판단은 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 누가 더 타격을 클 거냐 아니면 지지율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냐는 아까 우리 배 선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불거진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보면 정치판에서는 압승이 독약인 것 같아요. 압승이. 예를 들면 저 4.15 총선 때 180석을 얻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보궐선거에서 그냥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격차가 벌어지니까 사실상 야 이제 게임은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좀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많은 얘기들, 많은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야,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그냥 관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무적 판단, 주변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하지를 않았구나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민주당 후보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취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싸움은 아마 승부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이게 혹독한 맛을 봤으니까 다시 이제 서로 양쪽에서 진영을 그 정비해서 그 경쟁을 하겠죠. 아까 배 교수님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맨 앞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정책, 공약,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해결, 그다음에 가족 문제라든가 뭐 배우자 문제, 대장동 같은 것들은 또 뒤로 쳐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각 당 캠프 쪽에서는 좀 아마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뭐 또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 중반을, 위중증 환자도 나흘째 9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검사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소를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나흘 연속 9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을 시행한 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73명으로 1일 사망자 수로는 역대 3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었는데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중증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 말은 입원을 못하거나 대기 중에 이송 중에 사망하시는 사례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지금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 치료를 못 받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7.1%와 81.9%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957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해 방역 막내 관리 비율도 20%대로 낮아졌습니다.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의 관리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크게 늘어난 검사량을 감당하기 위해 선별 검사소를 34개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는 등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제 선별 진료소를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1시간 반, 2시간 추운 겨울에 줄 서 있는 것들이 사실 방역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검사량 증가로 검체 채취 등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임산부나 신장투석 관련 병상 등 특수 병상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관련 병상도 함께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기간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등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확진자가 4자릿수 1,000명대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먼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 덕분인지 성탄절 1,2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20일 정도가 지나면서 안정적인 5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5명 이상 집합 금지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대까지 증가해 판이 바뀐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백신 접종을 하신 이래로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거리두기를 강화한 약 2주 동안 추가 접종을 서둘러 시간을 벌고 의료체계 붕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도 나옵니다. 중환자실의 병실에 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한 2,000명대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지금 이제 2주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좀 최대한 해보려고 좀 강력하게 이제 시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셧다운에 준하는 강한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란 주장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다시 유행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를 이어갈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 활동과 관련된 방역 강화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하는 정규 종교 활동은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참석 인원이 정원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성탄 자정미사. 20명이 채 안 되는 미사 진행 인원들 뿐 성당은 텅 비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 신자들이 가득 찬 모습과 크게 비교됩니다. 올해는 이 좌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가 채워질 전망입니다.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한 정부가 종교활동 허용 인원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정원의 7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엔 PCR 음성 확인자나 18세 미만 청소년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비접종자가 포함된 종교활동은 정원의 30%, 최대 인원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각각 100%와 50%까지 허용했던 것을 모두 축소한 겁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시작되며 검토됐던 방역 패스 전면 도입은 미접종자의 종교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사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만으로 제한해 일반 방역 패스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인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방역 강화 방안이지만 기독교계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정면 비대면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아쉽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들만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했던 것을 전국 똑같이 축소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안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똑같이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가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주는 등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현금보다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대목에 한창 바빠야 할 서울 번화가 고깃집이지만 영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상 회복 때 대폭 늘어났던 연말 예약이 거리두기 강화 소식에 모조리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미리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거든요. 그랬는데 다 취소되고 연말 장사는 거의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건 알지만 또다시 생계가 위태로울 거란 생각에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매출이 좀 옛날보다 한 60%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줄이면은 30%나 20%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감당이 안 되지 현재로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가 부랴부랴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줍니다.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줄어든 곳이라면 이미 보상을 받았어도 또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또 방역패스 확대에 맞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최대 10만 원어치씩을 지원하고 미용실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업종도 앞으로는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논란이 계속되는 손실보상 산정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당장 현금을 뿌리는 것을 넘어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3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다음 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외식업이나 유흥업, 노래방 관련 단체 등은 정부 상대 집단 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도 돌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확인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즉각 처리하라! 올겨울 들어 가장 한파가 매서운 날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 보컬을 전공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학교 가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도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아이들에게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부가 무턱대고 접종만 독려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별도로 헌법 소원도 냈는데 일주일 전에는 고3 학생이 시민 450여 명과 함께 이미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현장에 반대 목소리가 높자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과 시기를 재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로 발생하고 또 연말을 앞두고 사적 모임이 늘면서 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 뭐 확진자가 확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을 어차피 했던 것인데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할 때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중환자 의료 체계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응급대기 환자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뭐 지금 119 구급대가 모시러 갔는데 병상 배정 못해서 지금 몇 시간씩 이렇게 119 구급차 안에서 산소 공급 받으면서 기다리는 환자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만큼이나 지금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수준 정도면 그러니까 사적 모임 뭐 4명 이내 그리고 이제 그 영업시간 9시, 10시 제한 수준이면 작년 12월에 2.5단계 수준 정도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방역 패스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정말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아마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조치를 할 때, 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꽤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가긴 갔는데. 아무튼 한 달 해보고 나니까 평가를 해야죠. 이제 그럼 요거 지나가면 또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를 할 때 이제 방역의료 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완화하는 조치들을 상당히 좀 줄이자. 그리고 좀 여러 단계 나눠가지고 아주 점진적으로 시행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 쪽이라든지 자치,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요구도 특히 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강하게 또한 거기는 완화해달라는 측면이 절충된 안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형태로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인데 안 하고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될지를 또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은 매우 점진적으로 또 하나씩 천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번 상황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강화 조치가 16일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난주 상황을 그대로 뒀었으면 이번 달 말에 뭐 10,000명, 1월에 2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7,000명 넘고 나서 만약에 지난주에라도 그 사적 모임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었으면 이번 주 아마 8,000명, 9,000명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7,000명대에서 멈춘 것만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일부 작용을 한 부분이
부분이니까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는 더 이상 늘어가는 속도를 좀 줄여주는 측면이었고요. 이번에 강화되는 좀 강화된 형태의 거리두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행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평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살짝 꺾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 주말 이동량이라든지 또는 소매상이나 도매상 이용하는 부분들 이미 조금씩 감소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니까 병상이 모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염돼서 치료받던 사람들을 대충 증세를 봐서 빨리빨리 좀 내보내고 병상을 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가는 것 같고 이게 길어지면 아예 병원에다가 손실보상을 줄이겠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장 상황을 정부가 아직도 병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환자 병상을 이제 코로나 병상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중환자 병상의 숫자가 줄어져 있어서 거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빼고 싶어도 그쪽으로 빼려고 그러면 빼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20일 정도의 상황이 지나고 나도 환자의 진료비는 계속 나오는데 20일이 넘어서게 되면 본인 부담금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치료받았던 게 무료가 아닌 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건데 현장에서는 환자가 의료진한테 왜 병원비를 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을 좀 하면서 해야 되고 지금은 또 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도 꽉 차 있고 중환자도 꽉 차 있으니까 어디를 빼고 넣고 하고 싶어도 제대로 뺄 수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어쩔 선택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가중시킨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적어도 유행 상황이 줄어들어서 중증 환자가 조금이라도 빠져야지 그 다음에 병상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중증 환자를 빨리 줄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됐으면 적어도 1, 2주는 고생합니다. 어차피 이 환자는 지난주 이번 주에 발생한 중환자는 발생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그냥 예상할 수밖에 없고 기대를 하고 그냥 마음 그냥 웅크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청소년 백신 접종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중증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학교의 등교 수업도 유지하는 측면, 또 학원도 안전하게 다니려면 일단은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충분히 해야지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 너무 반발이 심하면 조정이야 가능할 것 같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 했던 취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율을 확 올리려고 했었던 그 취지는 어떻든 변함이 없다는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3차 접종을 방역당국은 계속 호소하고 있고 아마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접종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3차 접종은 분명히 효과도 훨씬 높고 물론 그게 이제 감염 안 되는 효과, 그다음에 감염되더라도 약한 효과,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에 대한 효과, 이건 분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3차 접종에 대한 효과는 일단 중증 예방 효과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건 3차 접종 맞으신 분들의 중증률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예방 접종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의 중증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유행 상황이 꺾이지 않아서 예방접종 미접종자에서의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중환자 의료체계는 계속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차 접종을 통해서 접종하신 분의 중증도는 낮추고 또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건물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불탄 창가에서 옷깃으로 코를 막고 있던 여성.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온 구조대원 손에 이끌려 힘겹게 탈출합니다.
女性の方が取り残されている状態だったので、助けを求めてられたので、はしご車で降りられた時にはですね、ちょっともう腰が抜けたのか、ちょっとフラッとした感じで倒れ込まれたので、もうすぐに救急隊の方が一緒に連れて行かれましたですね。 일본 오사카 키타구 번화가에 있는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화상이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火の勢いがね、あっという間に広がったっていうような印象だと思います。煙の量がすごかったですから、多分かなりの勢いで上まで上が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煙が。 현지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4층에는 정신과 클리닉 등이 막 진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60세 전후로 보이는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기서 흘러나온 액체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담 등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도쿄를 오가는 개이호선 전철 안에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9년 7월 교토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3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다수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화재 역시 방화로 확인될 경우 일본 사회는 다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15년형이 구형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친인척 등이 참석해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변호인 측은 보복 협박 혐의는 수사심의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도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도 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군 검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가 일부 무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까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봤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석준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옵니다. 심경을 묻는 말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건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복하려고 범행 저지르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애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바꾸고 살인 미수 예비 등을 포함해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거로 봤습니다. 특히 도어락 해제 방법과 보복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사전에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전날부터 A씨 자택 인근을 배회한 점 등으로 미뤄올 때 보복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 집 주소를 넘긴 흥신소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접촉한 공범과 정보 제공자 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신이 피해자 A씨라고 밝힌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석준의 치밀한 계획 범죄로 단란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됐다며 이석준이 다시 세상에 못 나오도록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의 언론 보도를 보시죠. 38.4 대 42.3.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줄이죠. 한 달째 계속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지만 혹시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은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36, 35 아까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가족 리스크 속에서 접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제목에 적힌 대로 두 후보가 접전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정도면 뭐 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 33.9, 좋아졌다 16.5. 월간조선의 신년 특별 여론조사.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뭐 이 기사가 뭐 어때서 해마다 새해가 다가오면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활 수준 나빠졌다. 근데 바로 대선 4자 대결에서 33.6 대 29, 양자 대결로 확대하면은 40.8 대 36.7.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이나 3.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오차 범위 밖으로 이미 뒤집힌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사도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내용 맨 앞에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생활 나빠졌다, 생활 수준 나빠졌다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른 언론에 별로 실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됐죠. 자, 머리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출근하고 있어요. 농장 일하러 출근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약 1,200평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 청년들이 3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비장애인이 6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토마토 키우고 재배도 하고 있어요. 토마토랑 분유랑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농장을 만들 때부터 발달장애 청년의 일터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달장애 행복한 일터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도 정규직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모종을 심어서 6월 중순부터 토마토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 토마토가 직원들의 정성을 받아서 그런지 다행히 잘 커져서 생각보다는 그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기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걸로 뭐 하셨어요? 할머니 용돈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휴대폰 요금 내고 나머지 용돈은 제가 쓰고 그래요.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 살라고 지금 돈을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네. 남자친구랑 맛있는 것 좀 먹고 일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여기가 더 많이 좋고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해안뿐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 호남 등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영하의 찬 공기가 엄습한 거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에 털목도리, 따뜻한 손난로까지 준비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한낮 기온도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에 머물렀는데 아침만큼 추웠습니다.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부산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해안에 이어 서울 등 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최고 8cm, 경기 서해안과 충청, 호남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에는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눈구름대가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상층의 찬 공기에 의해서 대기는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15시에서 18시 사이에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굉장히 강한 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눈은 일요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 속에 한방눈이 내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겠다며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김정은 10년에 외신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매달려 북한이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27살의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시 젊은 지도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지만 대대적인 숙청으로 권좌를 공고히 한 뒤 핵무기 개발에 많은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성공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김정은의 10년간의 행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미국 AP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제는 대북 제재 강화와 국경 봉쇄 등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핵 협상에 복귀할 징후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국방력은 강해졌지만 고립이 더 심해졌다며 결국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국에 더욱 의존적인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BBC 방송은 탈북자 10명을 인터뷰해 더욱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비판했고
가디언은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도전에 시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연일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10주기 당일 김정은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촉구하는 등 내부 결속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일단 멈추게 되죠. 7602님이 내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힘들어지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스마일 플러스님,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성진장님도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냅시다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